자, 다음으로 2014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 예비 B형 17, 18번 들어갑니다. 지금 예술 파트인데요. 석가탑은 석조 예술품이면서도 기둥과 지붕 모양을 갖추어서 목탑의 외관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전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석가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문단 바로 내려갑니다. 이 석가탑의 그 구성이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눠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 중에 기단부는 하층은 낮지만 넓고, 그 다음에 상층은 다소 좁지만, 자, 높게 구성되어 있어 안정감을 준다는 거. 자, 더 나아가서 한편 상층 기단 괴임의 그 하단 모서리가 그 둥글게, 그 다음에 상단 모서리는 각지게 변화를 주어서 율동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탑신부 부분은요, 3층으로 각 층은 탑신과 옥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탑신과 옥계는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이 폭과 높이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재미가 느껴진대요. 균형미. 그러면서 뭔가 제자 가지런할 제자인데 이제 균형과 어떤 가지런함 이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 특히 1, 2층 부분에 그 탑신 높이의 그 비례가 어떻게 3대 1로 돼 있어서 시각적으로 되게 좀 안정된 느낌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살며시 축혀 올린 그 옥계의 전각은 직선 중심의 강한 외관을 반전시키고 전체 이미지의 유려함이나 그 부드러움과 화려함, 그 다음에 경쾌함을 더해줄 수 있는 거. 자, 어느 부분 얘기합니까? 자, 옥계의 전각 부분이니까 바로 이 끝부분에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 살짝 이렇게 치켜 올라갔다 이거 얘기합니다. 자, 상륜부는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원래 것은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상륜부는 동시에 제작된 다른 석탑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연꽃이 장식되어 있는 석재들이 쌓아 올려진 형태는 상승감을 자아내게 되겠고요. 자, 석가탑은 이렇게 화려함을 절제시켜 전체적인 조형미가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걸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더 나가서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 그리고 세련된 기구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지문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지금 요번 여러분들이 그 2019학년도, 20학년도 계속 풀었던 문제들은 이거보다는 지금 지문이 더 길 겁니다. 자, 17번 윗글에 대한 그 석가탑의 특징이 아닌 거라고 했는데, 자, 지금 기단부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폭과 높이를 줄였다고 했는데, 자, 기단부 부분, 자, 아래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어때요? 여기가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18번은 윗글에 대한 글쓴이가 활용한 예술품 감상 방법입니다. 이 중에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아랫부분, 저기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자, 이 석가탑은 화려함을 절제시켜 전체적인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과 관련시킨다면, 자, 조형적 특징, 그리고 예술적인 어떤 표현 기법, 여기 주목해갖고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 21번 지문 갑니다. 자, 여기서는 독서 파트 중에서 지금 인문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상식적으로는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그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회의론자. 이 회의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의문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자기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 이걸 회의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랫부분. 자,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정. 이것이 바로 회의론적 입장이 됩니다. 자, 이때 근세 철학자, 철학의 어떤 창시자인 바로 데카르트가 바로 이것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자, 이게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체계적 의심의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회의론이 되겠죠. 즉,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의심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범주의 지식은 바로 어떤 거? 바로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입니다. 자기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겠죠. 자, 휴대전화가 없는데도 벨소리가 들릴 때 감각은 우리를 종종 속이므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런 꿈에서 똑같은 종류의 감각을 한다는 점을 지적해서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 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자,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거죠. 의문을 품습니다. 자, 이것 말고 자, 두 번째, 자, 감각적 지식 말고 이 수학적 지식이라는 것도 여기서 데카르트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자, 이것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을 하지만, 내가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 2 더하기 3이 5이 때문에. 그런데 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5 아니야?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것도 의심을 합니다. 왜? 악마가 존재해서 사실은 2 더하기 3이 4인데 우리가 2에 3을 더할 때 5인 것처럼 속이는 거 아니야?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의문을 지금 품습니다. 그런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 자,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다른 건 다 의심을 해. 자, 의심을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심하는 존재 자체, 그 의심의 주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의심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심하는 어떤 그 존재가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왜냐면 만약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마도 그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이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아래 부분에 이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달리 바꾸면 나는 지금 회의한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어떤 주체가 된다. 회의의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의심의 주체. 자, 그런데 데카르트가 찾은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가 않대요. 자, 결국 뭔가 합리적이거나 견고한 것 같지가 않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생각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항상 같은 나라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랫부분에 지금 생각하는 이 나와 5분 전에 생각했던 나는 과연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5분 전에도 지금의 나가 생각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는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좀 더 철저히 의심을 하면 달력의 이 철저한 회의론자 입장에서는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회의를 시작했지만 철저한 회의론자를 못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데카르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철저한 회의론자 입장에서 뭐까지 하는 거야? 과연 지금 내가 어떤 걸 의문을 품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거 항상 같은 난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바로 철저한 회의론적 입장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맨 마지막 문단 전까지는 데카르트의 입장이나 철저한 회의론적 입장은 동일해요.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지금 의심하는 어떤 존재 있죠, 주체? 그거는 지금 의심할 수 없다고 보는 데 비해서 거기는 밑에 철저한 회의론자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그 의문을 품고 있는 나마저도 어떻게? 그것도 의심을 해야 된다. 왜? 5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한계점은 누구의 한계점? 바로 데카르트의 어떤 한계점이 되겠죠. 자, 문제 갑니다. 자, 20번에 19번 먼저 자, 지피르도로 적절한 걸 좀 물어봤으니까 바로 어떤 학자, 바로 데카르트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이 지니는 한계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서는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자, 아까 이 왼쪽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나가서
바로 이 철저한 회의론적 입장은 의심하는 자체조차 의심을 품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주체 자체는 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 이거는 데카르트나 회의론자 입장에서, 철저한 회의론자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같다고 동의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확실하지 않다. 이것도 지금 둘 다 회의를 품는 거니까, 의문을 품는 거니까 맞게 되겠고. 자, 의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의심의 주체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주체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데카르트와 이제 회의론자의 차이점이 이거네요. 리을.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 이건 누구 입장? 예, 철저한 바로 회의론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의심하지만 데카르트는 그 의심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의심의 주체만큼은 그건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미음의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여기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둘 다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 3번. 자, 21번에 보시면 하나의 실험을 하네요. 나의 뇌가 몸에서 분리가 돼요. 자, 뇌하고 지금 몸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자, 양분이 공급되는 큰 통 안에 둥둥 떠 있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자, 통 속의 뇌에서는 나의 경험을 모두 컴퓨터가 조작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컴퓨터에 의한 조작이 되는 거죠. 가령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이걸 바꿔놓을게요. 위치를. 자, 통 속에 뇌가 있다면 자, 이것을 누가 조작을 하는 거야? 예, 바로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이걸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컴퓨터가 이걸 조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바로 여기서 앞에 부분에서 우리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자, 지금 원래 이게 수학적인 지식에서 2 더하기 3은 당연히 5가 되는 거 맞는 건데 어떤 악마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혹시 4나 다른 걸 바꾸는 건 아니야? 자, 이걸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양마와 같은 존재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컴퓨터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렇다면 적절한 걸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는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가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컴퓨터와 같은 악마적인 존재가 있어서 2 더하기 3이 지금 5인데 이거를 4라고 바꿔놓지 않나? 우리를 다 그렇게 주입시키는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4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어떤 모순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어떤 모두에 대한 의심을 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지금 4이며 동시에 5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모순된 두 개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아까 정리했고 자, 22, 24번이 들어갑니다.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세 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때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지대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 중간층이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개인이 느끼는 어떤 계층적 소속감을 계층 귀속 의식이라고 하고요. 자, 중간층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사회는 그만큼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점점 어디로 들어가려고 해? 하층이 점점 중간층으로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중간층이 더 탄탄해지죠. 그럼으로써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밑에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먼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보통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들이 바로 중간층을 형성했고요. 자, 이것은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자, 이 산업 자본가들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중간층은 경쟁에 밀려나가고 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층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어떤 거? 이 자영업자나 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결국 어디로 이제 하층으로 밀려나고 산업 자본가들이 이제 중간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양극화 현상,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부익부 빈익빈 이것이 더 현저하게 나타났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서 위기에 대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0세기로 이제 시간이 또 바뀌었네요. 자, 이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유 경영이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요. 이에 따라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다시 중간층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물론 대량 생산되던 내구성 상품에 대한 소비 급감하고, 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대량 실업에 의한 세계 대공황이 한번 발생하긴 했어요. 자, 이것은 외려 중간층이 탄탄한 이것을 어떻게 방해하게 되겠죠. 위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을 통해서 실업을 완화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중간층을 형성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 중간층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어내며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이 됩니다. 자,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자,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자, 전체적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자, 빨간색 부분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다시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 또 다른 예전과 다른 이때 양극화한 19세기 중반 이후에 양극화한 다른 이쪽에서는 이 정보화에 따른 양극화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고요. 자, 기대 수준과 현실의 어떤 괴리, 서로 이제 동떨어져 있는 이런 현상을 빚어내게 되는 거죠. 자, 현재로 왔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대요. 자,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나 사회 안정망 이걸 가지고는 지금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되고요. 자,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양극화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자, 유연한 상황 적응력을 갖추면서 강자의 양보, 그 다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구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가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결국 뭐냐? 결국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층이 더욱 탄탄해져야지만이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금 굴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로 갑니다. 22번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 4번에서 흐름에 따라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우린 통시적 관점, 자,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자, 이것이 처음에 나왔던 언제부터요? 자, 산업 자본주의 이전부터 해서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자, 이거 시간적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이게 접근을 하고 있었죠. 중간층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23번에서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후반 부분은, 자, 이게 심화된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이었죠. 대량 생산과 그다음 대량 소비 체제를 이끌으면서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이 됐다고 그랬어요. 세계 대공황이 와갖고 한번 주춤하긴 했지만, 자, 국가의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이나 이것에 의해서 이걸 극복을 하게 되고, 결국 이때 양극화는 점점 어떻게 이때는 지금 잠깐 주춤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심화됐다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24번 윗글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이 적절한 건데, 자, 이거 맨 앞에 그 처음 부분에 있었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 안정과 그다음 거기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간층이기 때문에 이 중간층의 어떤 귀속 의식이나 이것에 의해서 그만큼 사회는 자,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1번의 답을 찾을 수 있네요, 지금. 자, 25, 28번으로 갑니다. 자,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과 열을 공급해주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과학 파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독서 중에 과학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은 어떻게 계속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건데, 자, 이것도 시간적 순서 보이네요. 16세기 보이고 아래 19세기 보이는데, 자, 16세기 이전까지는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지구상의 물질을 이루는 4가지 원소와 함께, 자, 여기 안 들어가고 별도로 다른 불변의 제5원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밝기가 변하는 어떤 신성이 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 별이 불변적 존재가 아니구나. 자, 바로 제5원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태양도 역시 불덩어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 얘들이 어떤 불변적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이런 생각이 지금 더 커졌습니다. 그 후에 섭씨 5500도로 가열된 물체에서 노랗게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태양의 온도도 그 정도 그 노란 빛을 낼 정도의 어떤 이런 온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19세기로 오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되고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태양의 온도가 점차 낮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아야 했고 지구의 바다가 펄펄 끓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걸 통해 그러면 태양의 어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어떤 에너전이 따로 있나?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되고요. 20세기 초에 오면서 방사능이 발견되고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의 이것이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이 아니었을까? 자, 했더니 분석 결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우라늄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 수소와 헬륨, 자, 이런 물질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밝혀낸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그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은 아니었던 것을 밝혀냈고요. 자, 결국 이 수소, 헬륨에 이제 주목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 원자핵 4개가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의 질량 결손으로 인해 생기는 핵융합 에너지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네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태양에서의 핵융합은 1000만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에서만 일어나는데 높은 온도에서만 이렇게 원자핵들이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그 결과로 원자핵들 사이의 반발력을 극복하고 융합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아랫부분. 자, 이때 태양빛이 핵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중성미자가 관측됨으로써 이게 더 확실해졌는데요. 자,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핵융합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 에너지로 인한 압력으로 수소를 밖으로 밀어내게 돼요. 자, 그러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자, 상대적으로 낮추게 되고요.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방출되는 핵융합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요. 그 결과 압력이 낮아져서 수소가 또 중심부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다시 높이게 됩니다. 결국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핵융합 에너지가 늘어나고 이게 밖으로 이것들을 밀어내. 자, 그러면 다시 중심부는 밀도와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방출되는 핵융합 에너지는 줄어들어. 자, 이때는 또 이건 줄어들었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 압력도 낮아지고 수소가 중심부로 다시 또 유입이 돼서 이때 중심부의 밀도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 태양에서 일어나는 평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래. 자, 그래서 이 태양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게 되고 한 50억 년 정도는 아직도 짱짱하네요, 지금. 앞으로도 50억 년은 더 빛을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25번 윗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했어요. 이게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5원소설 신성 관찰을 인정이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부정이 돼버렸죠. 왜? 신성도 결국 밝기가 계속 변한다는 것은 이것이 불변의 어떤 존재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태양도 마찬가지고. 답 1번. 26번에서 기억미음이 참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참이라고 판단할 때 그 전제가 지금 사실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미음에 가면 지금 미음 부분에서는 지금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융합 에너지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수소가 다시 중심부로 들어오고 그리고 밀도를 다시 밀도와 온도를 높이게 되고 그래서 중심부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융합 에너지가 늘어나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다는 어떻게 해버렸냐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건 온도가 일정한 게 아니죠. 온도는 지금 일정하게 변한 게 아니라 변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5번. 자, 27번에 가겠습니다. 자, 핵융합장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적절한 건데 태양의 원리를 적용한 대체 에너지 기술은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만들어 수소 원자핵들이 빠른 속도로 자주 충돌할 수 있도록 밀도를 높여주면 가능합니다.
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대요? 이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아주 높은 온도 상태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바로 필요한 게 바로 핵융합 장치가 되겠죠. 자, 이게 맞는 걸 찾으러 있으니까, 자, 결국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 중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힘이 필요하겠군. 자, 이 태양 중력도 결국 일정하게 계속 어떻게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됐었죠. 자, 그게 가능해졌던 이유가 뭐였 때문에 그래요? 계속 순환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의 온도를 지금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수소나 이런 것들이 다시 유입이 되고, 이게 필요한 거죠. 답 3번. 자, 28번에서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찾는 건데, 자, 국어의 어휘 중에는 유지하다, 유지되다처럼, 자, 여기 전미사 뭘 붙여서 되다를 붙여가지고 명사인 유지가 하다와 결합하면 타동사가 되고, 이때 타동사는 뭐야? 목적어를 필요하다는 얘기네. 또 되다와 결합을 하게 되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가 되어 구별되는 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례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죠. 자, 발열이란 자체가 뭐냐면, 자, 이건 열을 내다의 의미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발열. 자, 어떤 것이 지금 신체가 발열하다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목적어가 없어도 어떻게 돼요?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발열 자체가 여기서는 타동사가 아니니까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관통, 보존, 완공, 개편은 목적어를 필요한 타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 30번 갑니다. 자, 이걸 우리는 생활 독서라고 하는데요. 자, 독서할 때 결코 의문점만 읽혀서 안 된다. 자, 그래서 필자는 뭐라고 하냐? 의문만 품어서는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뜻을 오롯이 하여 글을 가도록 하는데, 자, 의문이 생기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 의문이 생기면 되풀이해서 궁구를 하래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깊게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이걸 궁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글에만 의거하지 말고 거기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혹은 일을 했던 자기가 경험이나 이런 것들 또는 자기가 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는 다닐 때 걸어 다니다가도 그거에 대해서 수시로 궁구를 하는 거야. 자, 글에만 너무 의거해서 그거만 너무 빠져가지고 그 글자에만 너무 빠져 있지 말고 나의 어떤 일상적 경험 속에서도 그걸 계속 되풀이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연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를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 자, 그렇게 하길 그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설사 통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 스스로 먼저 궁구한 후에 남에게 물어보면 듣자마자 이런 뜻이었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독서를 할 때 목소리만 높여 허세를 부리지도 않아야 되고, 자, 어지럽게 글을 읽어도 안 되고, 억지로 자고를 뽑아 읽어도 안 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의문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그냥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계속 의문만 밖으로 그냥 표출해서도 안 된대요. 대답하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고 돌아보지 않으면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하지 않아. 이것도 깊이 궁구하는 게 아니네. 이는 이익을 구하는 데 뜻이 없는 자이니 이런 사람하고는 더불어 학문을 하면 안 된대. 자, 나는 일찍이 내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봤는데 이 맹자의 뜻을 그 비결로 삼았대 하냐. 자, 아래 내용도 어떻게 여러 가지들을 그 하나하나 이것을 꼼꼼하게 지금 살펴서 사소한 도리까지 다 살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서 서로 하나로 합해져서 간격이 없고 주객이 합치가 된다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나 견문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게 된다. 하나로 통하게 된다는 얘기네. 자, 아래는 그 굿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술할 때 신이 내리면 무당은 자기가 모르던 것을 환하게 알게 되지만 그것이 어디서 유래되는지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옛사람의 문장에 기대거나 옛사람의 묵은 자체를 쫓지 않고 변화시켜 근본을 캔다면 나 역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래요. 자, 이렇게 글을 읽을 지혜라 어떻게 궁구하면서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비로소 오묘한 지를 얻을 수 있답니다. 홍대영이 그렸네요. 자, 29번 A와 보기에 독서 태도가 지금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홍대영이 그래서는 지금 어떤 궁구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기가 연구해보고 그렇게 깨달아보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모르면 그때 가서 물어보고서 확연히 깨닫는 것. 이게 독서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고요. 자, 아랫부분에서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를 한대요. 뭐 취업을 위해서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면접 같은, 자, 또는 어떤 전자제품 구입해서 사용 설명서 같은 경우도 이걸 통해서 작동하는 것을 익히게 되죠. 이로부가 독서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니까 5번 B는 A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 바로 아까 얘기했던 취업이나 시험, 면접 이런 거였고요. 자, 거기에서 홍대영이 글에서는 어때? 어떤 특정한 어떤 생활에 도움이보다는 자신이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연구함으로써 바로 옛성인과 자기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자, 이걸 보는 거니까 실생활이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답 5번. 자, 마지막 30번 문제. 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라 볼 수 없는 걸 찾으랍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을 통한 예측하기나 질문 만들기를 하며 읽으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개괄적 내용을 개괄적이라는 것은 전체 내용을 봐서 그 뼈대를 먼저 추려서 보고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그는 또는 질문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여기 언급된 게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첫 번째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여기까지 해서 독서 파트 마무리합니다.